엄여인 보험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당시 20대 여성이었던 엄인숙이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과 지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다. 피해자 수는 총 11명이며 이 중 5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명했고 1명이 화상을 입었다. 가해자가 비교적 용모 단정한 젊은 여인이었다는 점, 범행 대상이 전부 가족과 친지였다는 점, 그리고 바늘로 눈을 찌르거나 얼굴에 끓는 물을 들이붓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해자의 사이코패스 기질로 인해 유명해진 사건이다. 2000년 4월 1일 자신이 복용한 우울증 치료제를 남편에게 투약해 정신을 혼미하게 한 뒤 남편을 밀어버리고 뇌진탕에 걸리게 했다. 2000년 4월 28일 남편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먹여 정신을 혼미하게 한 뒤 그를 밀어버려 또 뇌진탕에 걸리게 했다. 우연한 사고로 넘어졌다는 말을 하며 첫 보험금 34만 원을 수령했다. 2000년 5월 중순 남편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먹여 정신을 혼미하게 한 뒤 오핀으로 오른쪽 눈을 찔러 각막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실명시켰다. 2000년 6월 1일 남편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먹여 얼굴에 끓는 기름을 쏟아부어 안면 화상을 입혔다. 2000년 9월 9일 남편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먹여 배 주위를 주방용 칼로 찔러 자상을 입혔다. 엄인숙은 남편이 우울증으로 인한 자해라고 거짓말을 했다. 2002년 1월 15일 새벽 4시 남편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먹여 배 부위를 칼로 찔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갑막 파열로 인한 혈복증 등의 상해를 가했다. 2002년 2월 3일 밤 10시경 남편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먹여 배 부위를 또 찌르고 복부 등 다발성 장천 공상 등을 가했다. 이때도 자해라고 위장했다. 2002년 3월 25일 남편은 계속해서 사지봉화지겸 횡문근 융해증에 시달리다가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했다. 엄인숙은 2년이 넘는 기간 지속적으로 남편에게 상해를 가하고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보험금 2억 8천만 원을 수령했다. 2002년 11월 중순 5월부터 동거한 운동선수 출신의 남자친구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먹이고 밀어서 넘어뜨렸다. 전치 4주가량의 골치료를 요하는 둔부 좌상 및 미골 골절상 등을 가했다. 이후 이 사람과 재혼했는데 혼인신고도 새 남편이 병원에 있을 때 구청에 엄인숙 혼자 가서 처리했다. 2002년 12월 14일 새 남편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먹여 침핀으로 오른쪽 눈을 찔러 실명하게 했다. 이후에도 수시로 새 남편에게 화상을 입힌다. 2003년 2월 12일 두 번째 남편이 병원에서 사지봉화지겸으로 사망했다. 엄인숙은 이때 보험금 3,880만 원을 수령한다. 2003년 7월 26일 어머니에게 우울증 치료제가 섞인 석류 주스를 먹인 뒤 오른쪽 눈에 500cc의 주사기를 질러 외상성 백내장상 등을 가해 어머니를 실명하게 한다. 2003년 11월 2일 친오빠에게 술 한잔 하자며 불러 우울증 치료제를 탄 술을 먹이고서 양눈에 염산을 부어 양안 각결막 화상을 가해 양쪽 눈을 실명하게 한다. 2004년 4월 입원 중인 오빠의 링거 호스에 기관지 확장제와 약을 넣어 죽이려다가 미수에 그친다. 2005년 1월 9일 남양주에 있던 아파트를 무단으로 팔아 그 대금을 모두 개인 용도로 사용한다. 새 집주인에게 집을 비워줘야 하는 날이 가까워오자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나게 될 것을 염려해 새벽에 실명한 오빠와 어머니, 남동생에게 석류가 눈에 좋다며 우울증 치료제를 탄 석류 주스를 먹인다. 이후 이불에 불을 질러 가족들을 죽이려다가 미수에 그친다. 오빠와 남동생은 화상을 입고 엄인숙은 가족을 희생양 삼아 보험사에서 모두 2억 400만 원을 받아냈다. 2005년 2월 1일 새벽 2시 새들어 살던 가사도우미의 아파트에 성냥으로 수건에 불을 붙여 거실에 있는 소파에 던져 방화를 저지른다. 당시 가사도우미의 남편이 안면에 화상을 입어 사망했으며 가사도우미와 그녀의 자녀들도 화상을 입었다. 2005년 2월 입원 중이던 가사도우미의 병원을 찾아가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다. 이 장면은 CCTV에 찍히며 마침내 엄인숙은 체포됐다. 이때 엄인숙의 남동생이 경찰에게 형사님, 저희 누나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 죽거나 다쳐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누나가 의심스럽다며 그동안의 사건을 제보해 그녀의 죄가 드러났다. 이후 엄인숙은 경찰에게 불꽃이 타면 자신의 죽은 딸이 보인다고 거짓말을 하며 빠져나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결국 엄인숙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2005년 2월 7일 첫 번째 남편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같은 병실에 있으면서 알게 된 여성을 찾아가 몰래 우울증 치료약을 딸기에 섞어 잠들게 한 뒤 그의 가방에서 신용카드를 빼앗아 돈을 빼돌려 친오빠의 병원비를 결제했다. 2005년 4월 3일 자신의 아들이 병으로 입원하던 당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환자의 여자친구로 알게 된 사람과 환자의 신용카드를 함께 사용했다. 하지만 그녀가 어민숙에게 책임을 미루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우울증 치료약을 먹게 하고 핀으로 오른쪽 눈을 찔러 안내염에 상해를 가해 실명시켰다. 어민숙은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신용카드를 훔친 뒤 아들의 병원비 900만 원을 결제한다. 2005년 4월 5일 3일날 실명시킨 피해자의 입원실에 병문안 목적으로 들어와 링겔의 분홍색 약을 투약해 피해자의 온몸에 열이 나게 하고 심장 발작 증세 등을 야기시켰다. 2005년 4월 6일 다시 한번 링겔의 분홍색 약을 투약해 피해자에게 심장 발작 증세 등을 야기시켰다. 2005년 4월 7일 또다시 링겔의 분홍색 약을 투약해 피해자에게 심장 발작 증세를 야기시켰다. 3회에 걸쳐 정상적인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상해를 가한다. 2005년 4월 19일 경찰이 어민숙을 다시 검거해 구속했다. 체포 당시 어민숙은 또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었다. 어민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보험 설계사로 잠시 일했다. 이후 2번 결혼했고 남편 2명을 다 약을 먹여 살해하고 자신의 친어머니와 친오빠를 실명하게 했으며 보험금을 타려고 불까지 질렀다. 사망 다음으로 실명, 그 다음으로 화상이 보험금이 가장 큰 액수인 것을 알 수 있듯 보험 설계사로서의 경험이 범행의 큰 틀을 제공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김복준의 사건 의뢰 엄여인 편에서도 전문가들은 그녀의 범행을 분석하면서 약물이나 신체의 지식이 너무 많다, 엄청 똑똑한 여자, 정교하고 거침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사고를 겪기 전 어민숙과 단 둘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평소에 온화했던 어민숙의 모습 때문에 추호도 의심하지 못했다고 한다. 어민숙은 피해자들에게 과량 투여 시 선행성 기억상실증을 일으키는 라제팜, 혼수상태, 시력 불선명, 근육 이완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알프람정 등 자신이 복용한 우울증 치료약 수일 분량을 한꺼번에 음료수 등에 몰래 탔다. 그리고 주변 인물들에게 먹여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그 틈을 이용해 상해를 가한 다음 우연한 사고로 피해를 당한 것처럼 가장해 재보험금을 타내거나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사용했다. 어민숙은 첫 번째 남편을 마치 계단에서 넘어지는 등 우연한 사고로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이에 속은 M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입원비 면목 등으로 2000년 5월 9일 34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02년 11월 7일까지 피해자에 대한 상해, 사망, 재해보험보상금 명목으로 M 주식회사로부터 28회에 걸쳐 8,268만 7,243원을, Q 주식회사로부터 30회에 걸쳐 보험금 1억 9,826만 6,337원, 총 58회에 걸쳐 합계 2억 8,095만 3,580원을 받았다. 두 번째 남편은 2002년 12월 7일경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는 등 우연한 사고로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이에 속은 Q 주식회사로부터 12월경 입원비 명목 등으로 보험금 111만 9,26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03년 7월 10일경까지 피해자에 대한 상해, 사망, 재보험보상금 명목으로 Q 주식회사로부터 3회에 걸쳐 1,877만 8,474원, R 주식회사로부터 1회 2,004만 9,873원, 총 4회에 걸쳐 합계 3,882만 8,347원을 받았다. 이 같은 수법으로 총 4억 6천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냈고 이는 당시 서울의 30평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다. 하지만 엄씨에 대한 평판이 워낙 좋아 수상쩍은 정황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사기를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고 한다. JTBC 사건 X파일에서는 5억 9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다고 말했다. 주변 지인의 증언에 따르면 어민숙은 하고 싶은 것은 무조건 해야 하는 성미였다고 한다.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무조건 사고,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무조건 바로 먹어야 직성이 풀렸다고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도에 살던 중 밤중에 갑자기 서울에 있는 죽이 먹고 싶다면서 곧바로 비싼 모범 택시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갔다고 한다. 심지어 지인에게 연락해 수고비를 줄 테니 죽을 사와 달라고 부탁했다. 당시 죽값은 6,000원, 왕복 택시비가 11만 원이었다. 그래서 본래 씀씀이가 크고 사치가 심했으며 앞서 말한 끔찍한 방법으로 보험금들을 타낸 뒤에도 그 큰돈을 다 개인적인 사치와 향락에 탕진해버렸다고 한다. 체포 당시 기자가 어민숙에게 지금 가족들이 다 다치시거나 이르셨는데 심정이 어떠세요라고 질문하자 어민숙은 말하기 싫다고요라고 말하면서 짜증내기도 했으며 울먹이며 괴로워요라고 대답했다. 기자가 어떤 점 때문에요라고 질문하자 엄마하고 오빠한테 미안해서 라고 대답했으며 기자가 가족들이 의심하고 그러진 않으시던가요? 라고 질문하자 어민숙은 제가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라고 답했다. 이후 어민숙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마약에 중독되어 돈이 필요해 범행했다고 진술하지만 두 번째 남편의 누나는 전혀 마약에 중독됐다는 건 못 느꼈다고 증언했으며 국선 변호인 역시 마약 복용자라든가 정신 이상자라고는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사 결과 마약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거짓말임이 드러났고 결국 동기는 마약이 아닌 사치와 향락을 위해 필요한 돈이었음이 밝혀졌다. 심신미약을 주장해 감형을 받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한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베테랑 형사들은 어민숙의 이상한 행동들로 인해 정신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정신감정 분석을 의뢰했지만 결과는 꾀병이었다. 이건 실제로 의사가 적은 진단명이다. 한마디로 맨정신으로 이 사건들을 저지른 것이다. 이후 그녀는 정신감정을 받아 반사회성 성격장애 테스트에서 만점 40점에 40점을 맞아 매우 심각한 사이코패스로 확인되었다고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전 경찰이자 범죄학 연구소 교수 김복주는 사이코패스 테스트가 한국에 들어온 시기는 2005년이고 범행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테스트를 받았다면 만점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와전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와전 때문에 그것이 알고 싶다 영상에서 프로파일러가 어민숙을 PCLR로 진단한 결과 전부 만점이다. 굉장한 경우, 희귀한 케이스라고 명확하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와전에 의하면 당시 검사 결과 유영철 등도 30점 후반이었고 이들을 능가하는 사이코패스 점수인 만점이라는 기록을 달성했으니 사이코패스 점수 40점 만점이라는 유명세도 여기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범행이 2005년까지 벌어졌고 사이코패스 검사가 2005년 도입되었으며 그것이 알고 싶다 엄여인 편이 이후에 제작되었으니 시간적으로는 테스트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충분하며 이 테스트에서는 면담뿐 아니라 성장 환경, 주변인 증언 등 많은 요소를 더해 판단하기 때문에 만점이라 생각하는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사이코패스 테스트에 40점 만점이 나올 정도라는 말이 나올 만큼 정신나간 목적으로 매우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앞서 말한 대로 보험금 4억 9천만 원을 타내기 위해 거짓말까지 하면서 연쇄살인, 그것도 가족에게 살인과 중상해 등을 저질렀다. 심지어 마지막 3건에 해당하는 가사 도우미집 방화, 화상 전문병원 방화, 지인을 실명시킨 행동은 보험금을 탈 여지도 없었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이 들통나기 쉬운 위험천만한 짓이었음에도 순전히 자신의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저지른 것이었다. 심지어 가사 도우미와 지인은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호의를 베푼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5년간 그녀가 저지른 범죄는 존속 중상해, 방화치상, 강도 사기 등 무려 10가지 항목에 24가지 행위에 이른다. 결국 법원은 어민숙의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을 거쳐 방화치상, 중상해 등 9가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2005년 10월 27일 열린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2006년 7월 27일 열린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으며 2006년 12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며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사이코패스 편에서 판결문을 공개했는데 거기엔 살인죄는 없었고 방화치사 등만 적용했다. 덧붙이자면 본래 현행법상 방화살인죄가 없다. 이 때문에 원칙은 살인의 고의로 방화해 살해한 경우 현 주권조물 방화치사죄가 성립한다. 이와 별개로 살인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방화살인죄라는 입법 불비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형량이 더 높은 부진적 결과적 가중범인 현 주권조물 방화치사에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어민숙의 판결도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를 따른 것이다. 참고로 현 주권조물 방화치사죄보다 형량이 중한 강도살인죄, 존속살인죄 등은 현 주권조물 방화죄와 상상적 경합이 될 수 있다. 어민숙의 1심 판결문에는 이와 같이 적혀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년 10월 27일 판결문. 자신의 이 사건 범행으로 신체 건강한 젊은 남성이었던 전 남편 2명이 눈이 실명되고 여러가지 합병증에 시달리다가 단기간에 사망하였고, 한 집안의 가장인 A씨가 화재로 사망하였으며 피고인의 어머니 U, 오빠 X, 사회에서 알게 된 AS가 시각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등의 끔찍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범행을 뉘우치는 기색이 없이 오히려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이 법정에서도 실신하는 척할 뿐이어서 개전의 정이 매우 미약해 보이며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된 바가 전혀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피고인의 반사회적인 악성,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이 겪었거나 겪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의 정도를 고려하여 보면 범죄와 형벌의 균형이나 범죄의 일방 예방적인 견지에서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으로서 이 사건 이전까지는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 직후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출하여 첫 번째 남편 지와 동거하다가 결혼하게 되었는데 그 후 성격 차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 생활이 순탄치 못한 과정에서 딸마저 사망하자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처음으로 저지르게 되었고, 의외로 손쉽게 보험금을 타게 되자 이후 걷잡을 수 없이 범행에 빠져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들의 치료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행, 교육 정도, 성장 과정,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직은 교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수형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그 유족 등에게 참여하고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그 생명을 빼앗는 극형의 선고만은 면하도록 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 무기징역을 선고한다.